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육군 사관학교뿐 아니라 국방부 청사 앞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산의 흉상 역시 충분한 공감대 없이 강행됐다며 이전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방부와 육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도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거들었습니다. 먼저 정상빈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선 13명의 흉상, 이순신 강감천 장군과 윤봉길 안중근 의사 옆으로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이 보입니다. 육군사관학교에 이어 국방부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검토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독립운동의 공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이력을 거듭 거론했습니다. 홍범도 장군과 관련돼서 공산당 입당 또는 그와 관련된 활동 이런 부분이 지적되고 있어서 지난해부터도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육산의 흉상 이전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설치 당시에도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충분한 공감대 없이 강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홍범도 장군이 1920년대 소련으로 이동한 직후엔 김좌진, 이범석 장군과 다른 길을 갔다면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이념전쟁과 친일 행각으로 부추겨 정치 쟁점화시키고 있는 현 상황이 안타깝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방부와 육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도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거들었습니다. 조금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기회에 좀 걸러지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역사, 반민족적 폭거라고 몰아세웠고 국민의힘 안에선 옹호론과 과유불급이라는 비판론이 엇갈렸습니다.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을 치운 자리에 백선엽 장군 흉상이 설치될 거라는 의혹에 대해선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6.25 전쟁 영웅, 한미동맹의 가치와 의의를 기리는 방향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이력을 지금처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그에게 훈장을 추서하고 유해 봉환을 위해 애썼습니다. 그는 그저 조국의 해방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독립운동가였고 혁혁한 공을 세운 무장항일투쟁의 영웅이었기 때문입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1922년 식민지 대표 자격으로 모스크바 극동 민족대회에 참석한 홍범도 장군. 정부는 홍범도 장군이 이때 소련 지도자 레닌에게 권총 선물을 받고 이후엔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사실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인데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하지만 일제강점기, 특히 연해주 지역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연계해 독립운동을 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권에서조차 과도한 사상적인 낙인 찍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차 대전 기간에 미국과 소련은 같은 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시 일제에서 독립운동한 사람은 민족주의 계열도 있고 사회주의 계열도 있고. 그렇죠. 홍범도 장군은 당시 소련 입국 조사서에 자신의 직업은 의병으로 참가 목적은 조국인 고려 독립이라고 적었습니다. 일부에선 1921년 독립군이 괴멸된 자유시 참변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홍범도 장군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옛 소련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당한 뒤 극장경비원으로 일하던 그가 숨진 건 광복을 2년 앞둔 1943년 북한 정권이 세워지기도 전이었습니다. 북쪽의 정권 수립에 관여했다거나 6.25 전쟁에 참전한 것도 아닌데 독립운동의 좌우가 따로 있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 묻힌 홍 장군의 유해 봉환을 시도했습니다. 해군 잠수함에 홍범도함 이름을 붙인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순국 78년 만에 홍범도 장군을 모시고 추가로 대한민국장을 건넸습니다.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를 넘어 그의 이력이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군은 유해봉환 당시 전투기를 보내 호위하고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그 예우를 뒤집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대통령실이 내놓은 입장을 보면 일단은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해온 공산주의에 대한 발언들, 그간 강조해온 안보관을 고려하면 이번 사안이 이와 동떨어진 일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일 관계나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는 대신 한국 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척결 대상이라 비판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분단 현실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면서 공산 전체주의에 대한 위협은 부각시켰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정상으로 규정했고 국방백서는 6년 만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대남 적화 통일을 위한 이런 사회적 심리 공세 이런 것들이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가짜 평화, 반국가 세력 등 야권을 겨냥한 걸로 해석되는 발언도 총선이 가까워진 올여름 들어 자주 언급됐는데 이는 역사관을 바로잡고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한다는 주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주장과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잡고 장병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흉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역사 문제에 대한 대통령 본인의 평소 생각이 확고하다. 흉상 문제에도 관심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역사관과 안보관이 이번 일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다른 여권 관계자도 역사 문제에 있어 전 정부가 과잉된 측면이 있지 않았느냐면서 이에 대한 반작용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안보를 고리로 한 한밀 협력 강화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북한 문제에 예민한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꾀하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큰 이견이 없던 역사적 인물을 다시 평가하고 나서면서 사회를 불필요한 이념 논쟁에 빠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우리나라 전문가 3명이 방류 상황을 살피러 어제 현장에 급파됐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할 건지, 방류 현장에 들어갈 수는 있는지 이런 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도쿄전력이 제공하는 정보를 근거로 현재까지 방류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소영 기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현지에 도착한 전문가들은 우선 국제원자력기구 IAEA 관계자와 한 차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이들의 활동 계획은 아직 조율 중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언제까지 체류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저희하고 IAEA 측, 또 일본하고 IAEA 간에 여러 가지 지금 원전 오염수 방류 현장에 IAEA 관계자가 아닌 제3국 실무자를 들여보낼지 말지, 출입을 허용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칠지 등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우리 연안에 대한 첫 방사능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난 24일과 이튿날 남동, 남서, 제주 등 3개 해역의 15개 지점에서 조사를 벌였고 결과가 나온 5개 지점에선 세슘과 삼중수소의 농도가 세계보건기구의 먹는 물 기준보다 훨씬 낮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물 소비 진작에도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구내식당은 이번 주 수산물이 포함된 식단을 내놓기로 했는데 오늘은 모든 회와 고등어 구이가 제공됐습니다. 또 정부 청사 등 공공기관 구내식당에서 수산물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제가 1청사 구내식당 메뉴판을 확인을 해보지 못했는데요. 아마 확인해 보시면 세종을 포함해서 광화문 청사 등 정부 공공기관의 수산물들이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는 30일엔 당정이 급식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단체 급식에도 수산물 식단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최근 3년 동안 학교 급식에 일본산 수산물이 사용된 사례는 없었다며 앞으로 안전한 식재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이 재개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한 이상 수입 금지 조치를 어떤 명분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고재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난 24일.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는 유지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되어 식탁의 안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계신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수입 규제는 지난 2013년 처리되지 않은 오염수 유출이 확인된 상황에서 결정된 만큼 이번 방류와는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끈질기게 수입 규제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류 날짜가 결정된 직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조기에 철폐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히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정부가 수산물 섭취로 인한 영향은 미미하다는 보고서를 존중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도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다고 공식 용인하면서 동시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WTO 제소 당시 한국은 후쿠시마 앞바다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승소했는데 그 논리를 스스로 허물 수 있다는 겁니다. WTO의 판결은 일본의 후쿠시마 바다의 방사능 위험성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다에 오염수를 방출해도 괜찮다라고 한국 정부가 그런 보고서를 내고 일본 정부는 한 달간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방사능 측정치와 분석 결과 등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이 자료를 근거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에게 수입 재개를 본격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민들의 반일 감정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기관과 도쿄전력은 물론 민간에까지 일본 전역에 중국인들의 무차별적인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고 중국 내 일본인 학교에는 돌과 계란이 날아들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의 유감을 표하고 일본인 안전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한 중국인 남성이 스마트폰 지도 앱을 이용해 일본에 무작정 전화를 겁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다짜고짜 중국어로 왜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냐며 항의합니다. 14억 중국인 모두 항의 전화를 하자는 제목의 이 영상에는 일본어로 말해주는 번역 앱까지 동원됐습니다. あなたたちはなぜ汚水を排出するのか。あなたたちはバカ。なぜ排出するのか。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인들의 이런 항의 전화가 일본 전역에 빗발치고 있습니다. 중국 SNS에는 도쿄전력과 일본 의회 등 주요 기관의 연락처와 함께 일본의 악행을 막자며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 내 일본 기관들의 명단과 연락처도 공유되는 중입니다. 항의 전화가 호텔과 병원, 상점 등 민간에까지 쏟아지자 일본 정부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해달라고 중국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일본인 학교에 돌과 계란이 투척되는 등 반일 감정이 계속 고조되자 중국 내 일본인과 일본 기관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こうした事案が生じていることは極めて遺憾であり憂慮しています。 오늘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는 중국 내 반일 행동에 대한 대처 방안을 묻는 일본 기자의 질문이 나왔는데 왕원빈 대변인은 법에 따라 외국인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짤막하게 답한 뒤 일본의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데 긴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는데 당분간 이런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주 중부와 남부지방 곳곳에 장마철처럼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현재 한반도 주변에 발생한 3개의 태풍이 앞으로의 날씨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현준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주변 위성 영상입니다. 짙은 비구름대가 서해를 거쳐 한반도 내륙을 향해 빠르게 밀려듭니다. 중국 남부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북동진하고 있기 때문인데 경기 북부와 전남에 집중됐던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밤까지는 저기압이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불어넣으면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어 30일 새벽에는 저기압 대신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 남부지방에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요일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는 최대 100mm 이상,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는 최대 150mm가 쏟아집니다. 29일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30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30일 이후에는 북쪽의 찬 공기,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자리 잡으면서 정체 전선이 만들어질 전망인데 장기간 비가 퍼붓는 가을 장마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전선이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서여름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하면서 만들어지는 거랑은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날씨 변수는 태풍입니다. 이미 활동 중인 9호 사울라와 10호 담레이에 이어 추가로 제11호 태풍 하이쿠이가 괌 북서쪽 해상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사울라는 중국으로, 담레이는 일본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돼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지만 문제는 하이쿠이입니다. 예측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중국 외의 한반도 북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이쿠이는 다음 달 2일쯤 일본 오키나와에 접근할 전망인데 이후 진로에 따라 한반도에 비를 몰고 올 수 있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사단장도 과실치사 협의를 적용하겠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문건의 내용을 어제 MBC 스트레이트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국방부는 문건의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논란이 커지면서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외압의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최상병 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다고 말한 이종섭 장관. 안보실이나 대통령실 어떤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지만 MBC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수사 진행 경과 문건에는 외압의 주체가 대통령실로 언급돼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 예정이라고 보고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하면서 국방부 장관을 연결하라고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또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윤 대통령이 장관을 질책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사령관에게 전해들었다는 표현도 담겼습니다. 문건 내용대로라면 최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 주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군인권센터도 이종섭 장관이 외압 없이 사건 이첩을 보류시킨 것이라면 출국을 앞두고 긴급 대책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애썼을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의 명의 개입되어 수사 결과 수정 시도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이나 다름없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민주당 진상규명 TF는 성역 없는 국정조사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과 은폐 의혹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방부는 해당 문건에 적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 어떤 문서이고 그 출처가 어딘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런 내용이라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해임 무효 소송에 해병대 사령관이 출석해 외압 관련 증언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문건 보도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38년 전 훈련을 받던 병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군은 불발탄을 밟아서 우발적으로 숨졌다고 발표를 했는데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오발 사고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서 부대 간부들이 사건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당시 해당 부대의 중대장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었습니다. 재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5년 10월 경기도 양주의 육군 8사단에서 공지 합동훈련이 열렸습니다. 박격포를 먼저 쏘면 보병이 뒤따라 능선을 타고 올라가 고지를 점령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하부 능선에서 박격포 포격을 기다리던 일병이 폭발음과 함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군이 밝힌 사고 원인은 불발탄. 사망한 병사가 실수로 불발탄을 밟아 사고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당시 부대원의 요청으로 재심사에 나섰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조사 결과는 오발탄에 의한 사망. 숨진 일병이 잘못 발사된 포탄에 맞아 숨졌다는 겁니다. 군 사망위는 소속 부대 지휘관과 간부들은 망인이 불발탄을 밟아 사망한 것으로 왜곡 조작함으로써 사고의 지휘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정문에 기재했습니다. 당시 사망한 일병이 속한 오중대의 중대장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일부 부대원들은 참고인 조사에서 신원식 중대장이 부대원들에게 입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모든 것을 중대장이 처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 의원은 군 사망위 결정은 실체적 진실을 뒤집는 허위 결정이라며 대립하는 진술을 최소한의 검증과 확인 없이 취사 선택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당 국방위 간사인 자신을 음해하려는 모략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신 의원은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최상병이 웅덩이에 푹 빠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했다면서도 이게 사단장까지 8명이나 다 혐의자로 처리할 만큼 어마어마한 군의 과오냐고 말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재은효입니다. 서울시가 최근 1,000억 원 규모의 지하차도 건설 사업자를 발표했는데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한 공법이다. 이대로 지으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먼저 이지은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지상 공원화 작업이 시작된 서울 양천구의 국회대로. 4년 뒤부턴 차량 통행이 모두 지하로 이뤄질 계획입니다. 전체 지하차도 중 590m의 일부 구간. 기존 경인지하차도와 지상도로의 차량 통행을 유지한 채 그 아래 차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지난달 사업자가 최종 선정됐는데 착공 전부터 우려가 잇따릅니다. 이 업체가 적용한 특허공법은 이른바 강관 압입 방식을 기반으로 한 STS 공법. 집안의 단면에 강관들을 가로로 꽂아 넣어 위쪽이 막힌 디귿자 모양의 구조물을 만든 뒤 흙을 파낸다는 공법입니다. 강관들을 연결해 압력을 견디도록 하는 게 핵심 기술로 평가됩니다. 문제는 이번 공사에선 위쪽 강관을 넣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상부의 강관 역할을 기존 도로가 대신하게 하고 그 아래 지지대만 11자 모양으로 설치한 뒤 흙을 파낸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방식이라며 붕괴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상부의 어떤 교통하중들 또는 어떤 다른 영향 요인들, 지하수라든지 여기에 의해서 하부 쪽으로 물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무너질 가능성도 상부 도로가. 익명을 요구한 다른 전문가들도 주변 흙이 내려앉거나 지지대를 설치해도 도로 일부에 균열이 갈 수 있고 아예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업체 측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도로 바로 아래 흙을 모두 걷어낸 뒤 지보재 등으로 받치는 지금의 방식이 안전성과 시공성, 경제성 면에서 모두 유리하다며 오히려 상부에 강관을 넣었을 때 침하가 발생할 여지도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성 확보의 구체적 근거가 뭔지 또 이런 방식의 11자 모양 시공 경험이 있는지 등에는 전혀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자, 이렇게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공사 방식이 어떻게 서울시의 입찰 과정을 통과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공사 수주업체의 실적을 높이 샀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무슨 실적이 있냐는 물음에는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상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엎어놓은 디귿자 형태의 강관 구조물에서 위쪽을 생략한 11자 방식의 공법.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시공인 만큼 업체의 관련 경험과 안전성이 더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제안사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현재 압입을 해서 상부 쪽은 보호를 해주는 개념으로 접근했었는데 유독 이 현재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부 쪽에 대한 보호, 강관 자체가 안 보여서. 서울시는 입찰에 지원한 업체들을 상대로 1차와 2차에 걸쳐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시공의 적합성과 안전성 등을 측정하는 2차 평가에서는 외부 위원 7명으로 구성된 공법 선정위원회가 검토를 맡았습니다. 평가 당시 해당 업체는 11자 공법의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를 제시했지만 일부 공법 선정위원들은 구체적 검증을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한 평가위원은 업체가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위원은 평가 시간이 발표와 질의응답 등 30분에 불과해 검증할 틈이 없었다며 업체가 제시한 수치에 대해선 서울시가 이미 검증을 마친 걸 전제로 평가를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공법 선정위가 안전성을 확인했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서도 아니고 외부 전문가 통해서 한 부분이고요. 1, 2차에서 모두 심사 대상이었던 시공 경험 역시 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시 업체가 제출한 시공 실적 도면에는 모두 디귿자 방식의 일반적인 강관 압입 공법만 나와 있습니다. 이번 지하차도 계획처럼 상부에 강관이 없는 형태로 시공한 적이 있냐는 MBC 질의에 업체 측은 아무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11자 방식의 시공 경험을 따로 확인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에서 제안한 그와 다르게 또 발표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된 걸 보면은 자체 감사도 필요해 보이고. 공사비 1,000억 원 규모인 논란의 지하차도는 실시 설계 단계를 거쳐 내년 3월 착공됩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이동관 신임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언급하며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거나 특정 진영의 정파적 이해만 대변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첫 업무는 해임으로 공석이 된 박문진과 EBS 이사 자리를 정부 여당 추천 인사로 채우는 거였습니다. 여권 추천 이사 다수로 재편된 KBS 이사회는 모레 회의에 KBS 김희철 사장 해임 건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 첫 일성으로 공영방송의 구조 개혁을 내세웠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의 공영방송 개혁 노력이 단순한 리모델링의 수준에 그쳤다면 이번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선도하겠습니다.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거나 특정 진영의 정파적 이해만을 대변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공언하면서 포털에게도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첫 업무인 전체 회의에선 MBC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에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EBS 보궐이사에는 강규형 명지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습니다. 5인 합의체계구인 방통위는 현재 야당 추천위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로 이 위원장과 정부 추천 이상인 위원 둘만 참석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 MBC 본부는 새로 임명된 박문진, 김성근 이사는 과거 MBC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라며 방통위가 과거 인물을 동원해 MBC 장악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권태성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문 기일이 이번 주 31일에 잡혀 있는데 그 사이에 보궐 인사를 임명해 알박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권태선 전 박문진 이사장도 방통위를 상대로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에 대해 임명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최근 정부 여당 추천이사로 다수로 이사진을 교체한 KBS 이사회는 오는 30일 열리는 정기이사회에 김의철 사장 해임 제청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언론 시민단체들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취임은 방통위의 사망 선고를 내린 것과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을 특정해 개혁 대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을 짓밟는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첫 출근하는 오전. 방송장악위원회는 해체하고 이동관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자유언론실천재단 등 13개 언론시민단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동관은 존재 자체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내려진 사망 선고다. 광범위한 범국민 투쟁기구를 구성해 윤석열 독재 시도와 이동관 방송장악위원회에 대항할 것이다. 또 이 위원장이 제왕적 대통령의 독재를 위해 언론 자유를 짓밟는 걸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폴더블폰처럼 90도로 꺾어졌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말과 글을 다시 도둑질해서 윤석열 정권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특히 학계와 언론계는 이 위원장의 취임사에서 드러난 언론관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공영방송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고 가짜뉴스 확산의 원인이라는 이 위원장의 말은 정부 여당에 유리해야 공영방송이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언론의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거잖아요. 공영방송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언론의 권력을 다했을 뿐인데. 또 포털의 가짜뉴스 유포를 엄단하겠다는 말도 국가가 언론 자유를 훼손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익한 정보의 유통을 장려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국가가 유익한 뉴스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민주주의 국가는 없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해마다 발표하는 언론 자유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올해 4계단 하락한 47위로 떨어졌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총선을 7개월가량 앞두고 여당이 1박 2일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직접 참석했는데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이른바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건강한 논쟁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수도권 의원들은 인재가 없다며 당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 110명과 정부 부처 장차관까지 한자리에 모인 1박 2일 연찬회. 연찬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직접 참석해 의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내 갈등을 부른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선 당 지도부가 수도권은 항상 어려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수도권 선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을 벌인 것은 매우 건강한 우리의 논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따가운 충고로 받아들이면서 앞서 인천 사선의 윤상현 의원이 수도권 위기론에 당 지도부 책임이 크다며 당에 암덩어리 2-3개가 있다고 하자 이철규 사무총장이 당 비하 발언이 수위를 넘는다며 배를 침몰시키려는 승객은 승선 못한다고 해 파장이 있었습니다. 지도부가 갈등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용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수도권 위기론을 둘러싼 온도차는 오늘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수도권 의원들은 오늘도 당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원래 수도권이 뭐 여당이건 야당이건 다 같이 힘든 지역이긴 하지만 특히 지금은 여당의 인재가 부족하다. 수도권 위기를 매년 치니까 매 선거에서 치니까 그걸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가 아니라 수도권 인물 부족이란 지적 속에 윤심 논란으로 당대표에 불출마했던 나경원 전 의원의 최근 공개 행보에도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하는 등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연찬회에 참석한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
언론이 만든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1박 2일 의원 워크숍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역시 수도권 수성이 총선 최대 과제로 거론됐습니다. 마침 오늘은 이재명 당대표의 취임 1주년이기도 한데요. 김건희 기자가 1년의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 짚어봤습니다. 1년 전 당에 부담이 될 거란 일부 우려에도 78%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이재명 대표. 재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이라는 이 막중한 임무에 실패하면 저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난다는 사즉생의 정신으로 임하겠습니다. 예상대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4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고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5번째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에 탄압돼 사법 리스크로 입장이 갈리면서 이 대표 체제로는 안 된다는 비이재명계와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무더기 이탈표까지 발생했습니다. 유능한 대한정당 구호가 주목받지 못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높은 부정평가에도 불구하고 야당에 대한 지지율은 제자리 걸음인 상황. 정권의 탄압에도 잘 버티고 있는 것이다. 중도층 확장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인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워크숍에 돌입했습니다. 정권 폭주를 바로잡겠다는 기치로 모인 이 자리에선 내년 총선 상황이 쉽지 않다는 여론 분석 결과가 공유됐습니다. 특히 이대로라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위험하다는 예측도 공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탈한 민주당 지지층과 현재의 지지층을 이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게 요지였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의견부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자는 의견까지 나왔는데 오늘 밤 분임 토론에서도 이재명 대표 체제의 1년을 두고 이 같은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광복절 특사를 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선거사무소를 열었습니다. 본인의 낙마 때문에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갈 준비를 일찌감치 시작한 건데요. 무공천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는 국민의힘은 어떤 협의도 한 적 없다고 했는데 다소 난감한 기류도 감지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한 달만 남긴 선거를 앞두고 김태우 예비후보가 선거 사무실을 열고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출마 포부는 대통령에 대한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강서 주민들의 그 민의를, 여론을 참작하시어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전직 강서구청장이었던 김 예비후보는 지난 5월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가 지난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는데 자신은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고발한 공익신고자로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공천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면서 당을 압박했습니다. 공익의 취지에 부합되기 때문에 이 무공천을 할 하등의 그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무소속 안 나갑니다. 당 지도부는 당과 어떤 협의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무공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채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관해서 당의 공천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 당내 의견도 공천은 부적절하다, 차라리 총선에 나가라, 수도권 민심을 파악할 기회다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후보자가 다시 나오는 것도 이례적이라 민주당의 공세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논란을 넘어서 공천을 하고도 당선이 안 될 경우 당은 물론 특별 사면을 한 대통령에게도 여파가 미칠 수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후보 공천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공직선거인 만큼 총선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양당 대결 구도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항일운동을 했던 음악가 정율성을 기리는 광주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에서 활동했던 이력 때문인데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관련 사업을 막는 데 직을 걸겠다고 나섰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념사업을 시작한 건 보수 정권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민식 장관은 호남 학도병의 성지인 전남 순천역을 찾아 국가의 품격은 누굴 기억하는가에 달렸다며 정율성 공원 건립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저는 강행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박 장관은 정율성에 대해 중국의 애국가 격인 인민해방군 행진곡을 작곡한 인물이자 해방 후 북한에서도 활동하는 등 중국과 북한의 영웅으로 불리고 있다며 공원 건립을 막기 위해 헌법 소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저히 우리 대한민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작태이기 때문에 국가보훈부 장관 제가 언젠가 직을 걸겠다고 했는데 보훈단체와 보수단체들도 정율성 공원 조성을 반대하는 집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정율성 공원을 둘러싼 이념 논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율성 사업의 시작은 보수 정권이었다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한중 우호를 위해 정율성 선생의 부인을 초청한 것을 시작으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엔 정율성 음악회가 열렸고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해 정율성 음악으로 꾸민 퍼레이드를 참관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추진된 정율성 역사공원을 올해 말까지 48억 원을 들여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도 광주 시민도 역사 정립이 끝난 정율성 선생에 대한 논쟁으로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광주 5개 구청장들도 정율성 역사공원이 최초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순조롭게 조성되길 바란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과 2시간 넘게 대치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범행을 반성하는 데다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게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인데요. 경찰은 석방 이후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분홍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들어섭니다. 그제 저녁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경찰과 2시간 넘게 대치했던 30대 남성 정모 씨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정 씨는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다른 사람을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40여 분 만에 심사를 마치고 나와서는 속상해서 그랬다며 울먹였습니다. 제 주변에 사람이 없다를 거대 너무 속상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안 할 거고 죄송해요. 또 범행을 위해 흉기를 갖고 다녔던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흉기 많이 발견되는데 범행 계획하신 겁니까? 요리사라 어쩔 수 없이 가지고 다녀요. 법원은 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고 범행 증거가 확보됐으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은 인정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 씨 주변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 씨가 온라인 등에 범행 예고글 등을 올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한 남성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외 테이블에서 앉아있는 손님들 옆으로 한 남성이 지나갑니다.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데 이 안에는 흉기가 들어있었습니다. 남성이 옆 주점으로 들어간 뒤 곧바로 팔에 피를 흘리는 여성 한 명이 달려 나옵니다. 남성은 주점 안에 있던 남녀 4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흉기에 찔린 60대 남성은 구급차에 실려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50대 남성과 여성 2명도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습니다. 범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여성이 옆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술이 좀 많이 취해 있었어요. 예.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로 소지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남성은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나 살인 등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살인과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늦은 밤 승용차 한 대가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붙잡힌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게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는데 알고 보니까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넘습니다. 역주행하더니 그대로 건물을 향해 돌진합니다.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후진을 하며 가로수를 들이받고는 멈춰섭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방향을 바꾸고 마주오는 차들을 피해 황급히 현장에서 달아납니다. 갑작스런 사고에 인도에 있던 시민은 깜짝 놀라 뒷걸음을 칩니다. 쾅 소리가 나와서 밖에 나와 봤는데 내 앞에 범퍼는 다 깨져 있었고요. 그 상태로 비틀비틀 거리다가 역주행하셔가지고 왼쪽 차도로 올라가요. 이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서 약 5km가량을 도주하다 한 교차로 입구에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97%, 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만취 운전자는 제주경찰청 소속 박모경이었습니다. 이 경찰관이 몰던 차는 인도에 올라탄 뒤 건물을 들이받았는데 사고 충격으로 이렇게 건물 외벽이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잇따르는 강력 사건으로 지난 4일부터 특별 치안 활동에 돌입한 상황. 제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박모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 경찰관을 직위 해제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어제 포항의 한 어시장의 4층 주차장에서 트럭이 추락하면서 10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과실과 급발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주차장의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매우 부실한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인과 손님들이 많이 모인 일요일 오후 횟집 골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섬광과 함께 트럭 한 대가 지붕 위로 떨어집니다. 소리는 막 너무 크게 나고 지진이나 뭐 폭발 사고 나는 줄 알고 너무 놀래가지고 사람들 다 넘어갈 정도였어요. 1톤 트럭이 추락한 곳은 포항 죽도시장에서 가장 붐비 있는 어시장. 공영 주차장 4층에서 트럭이 떨어지면서 횟집에서 일하던 상인 3명과 운전자, 행인 등 모두 1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작업대 사이에 찡겨가지고 그게 있었어요. 피가 흘리고 그걸 구출을 한다고 제가 그 남자들 3분서 구출했어요. 포터가 추락하면서 가게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사고가 난 6층짜리 타워형 공영 주차장입니다. 차량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는 높이가 낮은 디귿자형 볼라드뿐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볼라드 하나로는 차량 추락을 막기에는 부실하다고 지적합니다. 운전자가 약간만 실수하더라도 4층 높이에서 그냥 떨어질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정도의 취약한 구조라고 볼 수 있어서 주차된 차량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주차장법도 부실합니다. 방호 울타리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라고 돼 있고 그 외 추락을 방지할 만한 시설이나 안전관리 지침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년 전 부산 연제구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택시가 주차장 외벽을 뚫고 추락하는 사고에서 보듯 5개 타워형 주차장에 대한 추락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경찰은 트럭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함에 따라 블랙박스와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 분석 등을 통해 급발진 여부와 운전자 과실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어제 새벽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는데 알고 봤더니 강원 지역 소속의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추락하기 직전에 함께 있었던 일행들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어제 새벽 5시쯤 이 아파트 14층에서 한 남성이 추락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남성을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맨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거든요. 근데 쿵 소리가 나니까 뭐야 하고 이제 내다봐야 되는데 밖에서 뭐 차끼리 타격 부딪혀서 그 소린가.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30대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휴가를 내고 7명과 술을 마시던 중이었는데 몇몇 사람들은 간이 마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도 나왔습니다. 집단 마약 투약 정황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운동 동호회로 만난 사이라고 말했으며 숨진 남성 외에 다른 경찰관은 현장에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이들이 예전에도 밤에 소란을 일으켜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친구분들이 한 번 놀러 와갖고 술 먹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거는 좀 오늘 하루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간만 되면 야간에 특히 좀. 경찰은 타살이나 극단적 선택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부검을 통해 숨진 경찰관 역시 마약을 투약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최근 노동계에서 법으로 정한 정년 나이를 지금의 만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올리는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가 가파르게 줄고 있고 정년 이후 연금 수령 나이가 될 때까지 공백 기간도 있어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청년층의 반발과 기업 부담 같은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올해 10년차 택시기사인 김찬중 씨. 12년 전 2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퇴직을 하면서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당시 55살이었습니다. 큰 놈은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이고 작은 놈은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까 소득이 딱 끊긴 상태에서 참 살 길이 막막하더라고요.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 보니 마지막 노후 대책인 국민연금을 당겨받는 조기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소득이 없으니까 조기연금을 수령을 해서 생활에 좀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 법정 정년 연령은 만 60세지만 이를 지키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한 금융사가 조사한 우리나라 평균 퇴직 연령은 49.3세. 반면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은 점차 늦춰져 소득이 전혀 없는 구간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 수급액이 깎이는 걸 감수하고 조기 수령을 택하는 사람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노년층의 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 OECD 주요 국가 중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한국노총이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야 한다는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수는 한정돼 있고 여전히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층은 정년 연장 논의 자체가 달갑지 않습니다. 젊은 층이 아무래도 사회 경험을 안 해봤다 보니까 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젊은 층에게 더 유리하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청년들에겐 큰 장벽과 절망이 될 수 있고 노동시장이 경직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금 고갈과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둔 이상 정년 연장 논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매년 30만 명에서 40만 명씩 줄거든요. 다만 상당히 좀 사회적으로 복잡한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 또 재벌 오너들과 정치인들이 고령의 나이에도 자리를 지키는 반면 월급쟁이 직장인들만 빈곤으로 내몰린다는 비판도 높습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85살, 김승현 한화 회장이 71살, 정년 연장을 반대한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은 72살입니다. 경사노위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정년 연장 등 고령층 계속 고용 방안을 이르면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면 변호사를 구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상담을 하고 대응 방법을 논의하겠죠. 그런데 검찰이 그 변호사를 압수수색한다면 어떨까요?
상담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넘어가서 오히려 자기 발목을 잡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변호사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이어지면서 변호사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두고 두 공룡 카카오와 하이브가 충돌했습니다. 카카오는 국내 4대 로펌 중 한 곳인 율촌의 자문을 받아 사실상 인수전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금융감독원이 율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카카오가 인수전 당시 SM 주가를 조종한 것 같다며 법률 자문 내용을 압수해간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먼저 압수수색하고 수사의 단초를 얻는 이런 편의주의가 지배하게 되는. 이달 들어 변호사 압수수색은 알려진 것만 3차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 의혹을 확인하겠다며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기록이 유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변호인단이었던 현근택 변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작년 12월 대장동 수사팀은 태평양을 압수수색해 당시 김만배 씨의 변호사가 김 씨와 접견하며 적은 메모를 압수했습니다. 변호사에겐 불리한 내용도 상담할 수밖에 없는데 누가 상담하겠냐. 상담 메모조차 남기기 어렵다. 그 자체가 방어권 침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변호인의 조력권이야말로 가장 최소한의 국가가 보장하는 인권 보장 장치입니다.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영장을 집행한 것뿐인데 변호사가 예외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변호사 업계에선 수년간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비밀 유지권을 법으로 보장해달라며 요구해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비밀유지권 법제화가 안 됐다는 건데 국회 논의는 더딘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가 우리 선수로는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단식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쉴 새 없이 공격을 퍼붓다가도 노련한 완급 조절로 포인트를 따낸 안세영.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마리는 더 이상 안세영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불과 42분 만에 결승전이 끝났습니다. 안세영의 2대0 완승. 한국 배드민턴 선수로는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단식 정상에 오른 안세영은 여유 있게 관중들의 호응을 유도하며 코트 한가운데서 힘차게 포효했습니다. Today is I'm champion. I'm so happy today and win the game. 그냥 즐기니까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출전한 13개 대회에서 금메달만 무려 9개. 셔틀콕 천재의 거침없는 질주는 초등학교 1학년이던 14년 전 이 작은 노트에서 시작됐습니다. 되게 쓰기 싫은데 쓸 때도 있고 쓰고 싶을 때 단 하루를 되돌아보는 그런 느낌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저 새 신발이 갖고 싶던 17살 소녀의 꿈은 엄마랑 항상 내기를 하고 그래요. 이번에 갖고 싶은 신발이 있어서 엄마가 1위 이기면은 사준다고 하셨거든요. 세계 랭킹 1위로 현실이 됐습니다. 비록 첫 올림픽 무대에선 눈물을 흘렸지만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죄송한 마음도 크고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아시안게임은 다를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랭킹 1위로 뛰는 경기들이 어떻게 될지 너무 기대가 돼서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고 또 랭킹 1위답게 또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세계 육상 선수권에서 극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대회 첫날 결승선 코앞에서 넘어졌던 선수가 대회 마지막 날 똑같은 자리에서 이번엔 기적 같은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대회 첫날인 지난 19일 혼성 1600m 계주 결선에서 선두를 달리던 네덜란드의 마지막 주자 볼이 결승선을 불과 5m 남겨두고 갑자기 넘어집니다. 다시 일어나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넘어지면서 배턴을 놓쳐 실격 처리됐고 접전을 펼친 미국이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동료들의 위로 속에서도 볼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Felt someone next to me and then I was on the ground. I'm lucky enough to have another chance in a couple of days, so I would like my revenge.
그리고 대회 최종일인 오늘 마지막 경기로 펼쳐진 여자 1600m 계주 결선. 이번에도 네덜란드의 마지막 주자로 나선 볼은 자메이카와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배턴을 건네받았습니다. 마지막 100m 직선 구간에 접어들 때까지만 해도 선두에 10m나 뒤처진 3위. 그런데 이때부터 거짓말 같은 역주가 시작됐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치고 나온 볼은 어느새 2위로 올라섰고 결승선 5m 앞에서 선두를 따라잡더니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Oh yes! Can you believe it? It's the greatest world championship we've ever seen. What a finish! 대회 첫날 자신이 넘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마지막 날 기적 같은 역전극을 연출한 볼은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My body didn't feel so well, but you have 3 people before you running and they are going so deep and digging in the lactic, and then it was just staying patient. I knew I needed to finish strong, and I thought to keep running to the finish and anything can happen. 여자 400m 허들에서도 우승한 볼은 역사적인 레이스로 2관왕에 오르며 세계선수권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의 레리 서튼 감독이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2021년 5월 취임 이후 2년 3개월 만입니다. 롯데 구단은 서튼 감독이 어제 KT전 이후 건강 문제로 사의를 표시해 그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튼 감독은 지난 17일 어지러움 증세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고 어제도 같은 이유로 경기장에 나왔다가 귀가했습니다. 지난 2019년 롯데 2군을 맡았던 서튼 감독은 2021년 5월 허문회 감독의 후임으로 롯데의 지휘봉을 잡았지만 지난해 8위에 이어 올 시즌도 7위에 머물러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롯데는 이종훈 수석 코치의 감독 대행 체제로 남은 시즌을 치릅니다. 다음 달 KBO 리그 신인 드래프트를 앞두고 트라이아웃이 열렸는데요. 각자의 사연 속에 프로의 꿈을 키우고 있는 5명의 야구 미생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빗줄기가 흩날리는 날씨 속에 서로 다른 유니폼의 5명이 모였습니다. 10개 구단 스카우트들 앞에서 실력을 검증받는 자리인데요. 부모님과 친구들의 간절한 응원 속에 있는 힘껏 방망이를 휘두르고 조금이라도 빨리 뛰려고 머리까지 내밀 만큼 다들 간절합니다. 야구에는 프로에서 이름을 알린 내야수 황영묵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고요. 한화의 불펜 포수 도승현은 동료들의 든든한 응원 속에 도전에 나섰습니다. 상원이 형이 이제 잘하고 와라, 넌 최고의 포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셔가지고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건 유일한 투수 참가자 진우영이었어요. 고교 졸업 이후 캔자스시티 마이너리그에서 뛰다가 재작년 귀국해 병역을 마치고 KBO 리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국을 가면서 고등학교 때보다 더 빠른 구속을 던지면서 150 이상의 직구 구속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플리터라는 제 주무기가 있어가지고 궂은 날씨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를 격려해준 선수들. 다음 달 드래프트에서 새 유니폼을 입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었던 배준호 선수가 잉글랜드 스토크시티 입단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어젯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이번 주는 비구름이 자주 만들어지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중부지방에 영향을 줬던 비구름대는 북한 지방으로 이동을 해나갔고요. 다시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다가와 현재 내륙 곳곳에 약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비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오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방에 강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또 모레부터는 남부지방과 제주에서도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부지방에 50에서 많게는 150mm 이상,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도 30에서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충남 서해안 지방은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4도 등으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26도를 보이겠지만 대구 등 남부지방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선선한 가을이 기다려지는 때 가을 장마와 태풍이 변수로 작용해 이번 주는 날씨 변동성이 크겠는데요. 일단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주말까지 길게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